네,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교 모임 2025년 1월 9일입니다. 새해마다 맞아 두 번째 모교 모임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얼굴을 뵙습니다. 호주, 아, 네, 호주에 계시는 우리 김웅준 신부님 너무 반가워서 지명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네, 브리즈번의 김웅재 신부님 오늘 모처럼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성스러움은 성스러움으로 왔다. 여러분들 한자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조르주 바타이유의 경우 유물론 신학자로 알려주셔서 우리 신앙과 신학 사랑방 유물론 신학으로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시는 우리 김웅재 신부님. 오늘도 열심히 그간 준비하신 것 편안하게 발제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재 신부님 반갑습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르주 바따이유라는 프랑스, 철학자, 그 다음에 시인, 화가, 사상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먼저 오늘 이제 이 바따이유를 제가 같이 나누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작년엔가 한번 지성수 목사님이 무슨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기대하시라. 뭐 19금, 29금을 넘어 49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고 좀 살떨리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해서 저도 되게 이렇게 생긴 것처럼 되게 은큼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 되게 기대하고 그날 이제 들어갔는데 변죽만 계속 울리시다가 뭐 현상학 얘기를 하시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밭다이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책 읽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그럼 그거 한번 해보라고 재밌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상하게 차일피일 또 제 여건들이 이렇게 돼서 드디어 오늘이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컴퓨터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 제가 오래전에 그 바다의 유책을 읽었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떠들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원자료는 첫 번째는 이제 눈 이야기, 1928년도에 바다이유가 출판한 소설입니다. 근데 The Story of the Eye 해가지고요. 눈 이야기라고 번역도 되고, 눈들의 이야기라고도 하고, 또 눈의 역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로티즘이라는 1957년도에 펴낸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아마 바다이유의 사상을 전체를 다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 얇은 책에다가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사상의 폭이 되게 넓었거든요. 이걸 다 집약해 놓으려다 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 써냐면 꼭 니체처럼 이렇게 썼어요. 격언 모음집처럼. 그런 비슷하게 써가지고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일단 1차 자료는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읽은 책은 딱 이 두 책뿐입니다. 그래서 뭐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덜 무서운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바다이유에 대해서 읽은 게 딱 두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가 장정일 씨라는 그 소설가입니다. 시인이고 소설가고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했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음, 장정일의 독서일기를 처음에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계속 연재를 하다가 이걸 묶어서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 책 제목이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이 세 권짜리 책을 써냈거든요. 이걸 보면 되게 이 사람이 그 독서 또 폭이 되게 넓고, 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을 많이 참고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참고 자료로는 뭐 프랑스 지성사 50년이라는 책, 베르나르 시셰르가 지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따이유의 그 작품들 중에서 키워드로 아주 중요한 게 그 금기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이제 터부라는 책,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의 모든 것이란 책이 있어서 이걸 참고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바다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하면서 참고한 게 아트 앤 스터디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서강대 교수였고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인가 거기에 철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정우 교수란 분이 그 서강대를 그만두고 나서 정암막당이라고 그 좀 이제 제야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연구 단체를 설립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렇게 그 주류 이렇게 대학으로 들어가지 못한 대학에서 자리 잡지 못한 그 철학자들에게 강의 기회도 주고 또 일반인들에게 철학 강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트 앤 스터디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바다이유에 관한 그 강의가 두 강의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허경이라는 분이 에로티즘을 강의했고요. 유충현이라는 분이 눈 이야기를 강의한 걸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도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이것도 제가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분의 특징이 철학자고 철학 강의를 하는데 그, 그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특징은 그 카메라를 들고 걸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철학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게 신뢰가 가고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신뢰감이 많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냥 강의안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 고프로 하나 들고 걸어 다니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밭다이유에 대해서 한 서너 차례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밭다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특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마광수 몇 년 전에 이렇게 자살한 마광수 교수하고 그다음에 장정일 씨입니다. 뭐 마광수 교수는 1992년도에 즐거운 사라라는 책을 써냈다가 그 필화 사건으로 어, 걸려서 그 책이 음란물 취급을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다가 영장도 없이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학생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을 살았던 예,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 뒤로 1996년도에 또 4년 뒤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장정일 씨가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그 소설을 써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정부 당국에서 음란물로 지정돼 가지고 징역 10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참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이 사람의 학력은 중졸입니다. 중졸. 중졸밖에 아니고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이렇게 폭력 전 이렇게
이를 휘두르다가 소년원에 수감돼 가지고 뭐 한 2년 가까이 또 이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글쓰기 연습을 해서 중졸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그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춘문예의 희곡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의 글쓰기를 제가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단 쪽에서는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써낸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이 소설은 음란물로 지정돼서 이렇게 법정 구속됐는데 나중에 그 이 소설이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영화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상영되는 이런 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이 장정일 씨가 자기 소설에 관해서 이때 이제 그 논란이 되었던 게 포르노그라피하고 문학작품 사이에, 예술작품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됐겠죠.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을 통해서 조르조 바따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제가 눈 이야기라는 소설을 책을 사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이제, 어, 제가 그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 전도사였거든요. 이제 저는 학교 교사였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하루는 집에 이제 아무래도 책이 좀 많으니까 제 책장에 이 책을 한 권씩 빼서 읽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책을 보고는 저한테 아주 그냥 눈물로 그 호소와 항의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책이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는지 어, 먼저 제가 이제 그런 서론을 띄웁니다. 뭐 조르주 바따이유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초현실주의, 신비주의, 영주주의, 뭐 금기 같은 주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리스 블랑시오라든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롤랑 바르트 등 뭐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뭐 인생대학 붕어 박복과를 졸업하셨다고 뭐 불우한 그 어린 환경을 이 사람도 성장기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그 매독 때문에 맹인으로 살았고 폭력과 뭐 기행으로 일삼을 썼겠죠. 어머니는 자연히 우울증을 동반한 그 정신병을 앓았고요. 자살을 막 시도하고 그래서 이런 극도로 불안한 가정 환경을 혐오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글을 쓰는 것, 특히 역설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17살 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고 9년 동안 이제 가톨릭 신자가 돼서 사제가 되기 위해 처음에는 신학대학에 진학했는데 결국 그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20대 중반에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규 그 학력은 그 프랑스 그 이렇게 뭐 도서관 사서 학교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국립도서관인지 또 리옹 국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서 사서라든가 기록 보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이제 그때 많이 그 여러 저널이나 문학 작품들, 모임들을 또 설립하게 됐고, 많은 그 글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프로이트, 막스, 헤겔, 그다음에 사드, 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사드입니다. 뭐 코제프라든가 니체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담론들의 방식을 사용해서 작품을 창작했는데요. 제가 제목을 역대급 또라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비밀 조직을 하나를 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아세팔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그 인신공양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묘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아무도 뭐 자기 목을 잘라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한 사람은 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그 작품에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병하다가 1962년도에 사망했는데요. 특징이 이 사람이 그 생전에 락강의 영향도 받았고 락강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고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바따이유하고 이혼하고 나서 락강한테 재혼을 하는 이런 묘한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락강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죠. 이제 어, 제가 읽었던 작품이 일단 눈 이야기하고 에로티즘 이 두 가지라 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에 이 소설을 발표할 때는 로드 오슈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 모르니까. 그런데 로드 오슈라는 말이 뭐 아주 좀 묘한 그냥 흔히 말하는 시정 잡배들이 사용하는 은어 같은, 비속어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소설입니다. 그 항문으로 달걀을 깨는 그 기백이 있는 16세 소녀 시몬이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것에 탐닉하는 역시 이제 주인공이 이제 화자가 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몬과 나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소녀 마르셀 이 세 명의 10대 소년 소녀가 이제 이야기의 주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눈입니다. 눈, 아이. 그리고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첫 번째 뭐 고양이의 눈, 황소의 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가면서 이제 눈의 형태라든가 색깔 또는 그 어휘의 유사성을 지닌 달걀, 그다음에 남성의 고환, 이런 것들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어 그 스펠이 또 그 발음이 눈, 달걀, 고환, 또 태양 이런 것들이 좀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그 동물원 형태라는 형태론적 유사성, 뭐 음성학적 유사성 이런 것들을 계속 등치시켜 나가는 거죠. 과잉이나 광기로 인해서 비극으로 치닫는 이 성적인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이제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신화를 전복하는데 일생을 바친 그 이단적 지성, 이 사람의 사상이 근간이 엿보이는 철학적 우화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작가의 실제 삶에서 불러들인 자전적 에피소드가 곳곳에 있는데요. 2부에 보면 2부의 제목은 일치들 뭐 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매독으로 눈이 먼 채 마비된 몸을 못 가누고 소파에서 누워 지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오줌을 이제 누게 되죠. 근데 이 기묘한 시선 이것이 바로 눈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 그 눈하고 그 형태가 비슷한 달걀 등장할 때마다 이제 오줌 누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또 국립고문서 학교 프랑스에서 졸업을 하고 마드리드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최고의 투사로 명성이 높았던 그 마누엘 그라네로가 솥불에 받쳐서 죽는데 그 두개골하고 그 투사의 눈에 솥불이 박혀서 죽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바다이유는 이걸 목격할 때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그 엑스타시, 쾌감, 이런 아이러니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눈 이야기라는 소설에 정말 엄청나게 큰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키워드는 이제
전복 또는 이제 거기서부터 탈주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그 폐허를 금기가 아닌 유대감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행위. 그래서 어, 우리 뭐 살면서 솔직히 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 보지 마시오 또는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에는 괜히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이런 것들. 그래서 강렬한 금기는 강렬한 욕구의 그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바다이유의 그 중요한 명제가 위반이죠. 금기와 위반은 늘 같이 가는 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금기라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인데 그 바다이유는 이런 금기가 노동의 시작에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면서부터 목적의식이 생겨났고요. 이런 목적의식이 나중에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짓게 되면서 이제 금기라는 것을 낳게 되었죠. 이 터부라는 제가 아까 참고 자료에서 말씀드린 터부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 첫 번째 터부는 바로 그 농경사회로 딱 접어들면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성에 대한 금기가 인간의 사적 소유의 시작과 역사를 같이 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바다의 소설에서는 이것조차도 이 금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 이런 열망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죽음 의식을 이렇게 저거 하면서 성에 대한 금기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죽음의 상징과의 신체적 거리두기와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창조로 나타났다고 하죠. 그 제가 그 우리 그 동굴벽화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석기 시대에 인류 최초의 뭐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그 동굴벽화가 보면은 황소 같은 게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배에서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유독 거기서 강조한 게 그 사람의 그 발기된 성기가 이렇게 강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런 이런 시작, 에, 오르가즘이라든가 이런 에로틱의 출발, 이것은 곧 죽음하고 연결된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죽음과 에로티즘, 이게 생명과 동시에 관계된 그 행위이고 또 이것은 나중에 그 종교 의식이 주는 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화가 거기에 대한 금기의 형식으로 이제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사회 질서로 자리매김 했는데 금기는 또 위반이라는 형식으로 늘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로티시즘의 기호는 바로 이런 금기 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반이 주는 쾌감이나 그 짜릿한 실존의 직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화화된 금기를 넘어선 인간 자신의 그 어떤 음, 저걸 탈주 본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가장 극단적인 금기이면서 죽음의 금기를 넘어서는 가장 극적인 위반이 가장 실존적이다라는 게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터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눈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2부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 세 소년 소녀가 스페인에 가서 이렇게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그 신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 성체 성체를 그 예수의 정액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예수의 오줌이라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신부에게 이렇게 그 성배에 이렇게 오줌을 누게 만들고 사정을 하게 만들고
해서 결국은 그 신부를 이제 죽이는 막 이런 것까지의 그 금기를 위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밧다유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악의 기원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기의 영역에 악이라는 개념을 접목한 게 바로 이제 그 기독교 역사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훈육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그 서양의 사유를 지배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어, 에로티시즘이 처음에는 이렇게 느슨한 금기처럼 여겨졌는데 이것이 악이라는 형태로 돼버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밧다유는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밧다유의 그 사상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밧다유 자체가 금기시 됐겠죠. 근데 이런 사유가 이제 68 혁명 세대들 여기에 전이가 되게 되는 거죠. 68 혁명 당시에 그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팟다이유가 그 이런 활동을 하던 시기가 그 계몽주의의 폭력이 현실화되었던 시기였고 인간들에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 그런 폐허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 이게 이제 68 혁명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음, 조류가 바로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하는 실존주의였고 인간의 실존적 자각이 이성이 연출한 폐허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처럼 여겨졌던 시대였고요. 근데 이 모든 금기를 넘어서려는 밧다이유의 그 전복적 사유가 솔직히 68 혁명이 없었으면 아마 솔직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파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릴 위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8 혁명에 등장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물결이 어, 나오면서 이게 다시 그 밧다이유의 전복적 사유가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반을 단순한 퇴폐로 볼 것이 아니라 창조의 활력으로 어,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 이야기는 어, 이제 한국에서 발간된 그 번역된 눈 이야기의 그 소설 뒷부분의 부록으로 이제 수잔 손택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그 책을 쓴 수잔 손택의 그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잔 손택은 포르노그래피다라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포르노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성과 담론의 세계에서 배제된 것을 또 억압되었던 것을 꺼내서 외술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제 기술한 그 위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저주의 몫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그 에로스의 눈물이라는 그 바다위의 다른 책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걸 창작의 오브제로 삼고 인간이 금기시하는 것, 즉, 어, 이, 옛 시대의 그뭐 알몸을 보인다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주로 그 삶과 죽음으로 관련된 것들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어, 거지요. 음,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눈의 역사에서 이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간은 과잉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가 행해지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반드시 성행위가, 섹스가 번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번식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에너지의 과잉으로 보는 거죠. 즉, 그 인류의 역사에서 그래서 밧다이유는 그 과잉이라는 부분을 과잉, 잉여 이런 부분이 인류에서 역사에서 차지하는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뭔가 어, 과잉 생산이 되고 잉여 생산물이 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되죠.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그걸 놔뒀다가 자기의 잉여, 자기의 과잉 생산물을 가지고 좀 더 큰 선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잉여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 터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은 그 잉여가 있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없으면 전쟁이 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저의 평가입니다. 저는 솔직히 바다위의 눈 이야기를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그 바다위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저 역시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못해서 뭐 바다위와 갖는 이 특이한 그 성적 자극이나 기쁨 같은 것도 소화하기도 어렵고 이런 정도 에서 주는 희열이라는 관점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바타이유는 인간이 과잉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런 과잉조차도 제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의 감정을 속이는 것인지 위선이라는 틀 속에 숨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또는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거기에 접근하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인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눈 이야기라는 소설을 단순한 포르노그래피로서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타이유가 이 소설을 쓴 근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눈 이야기는 그 도덕과 이성의 질서에 찌들어 사는 저에게 색다른 관점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이야기라는 거, 이게 천편일률적인 포르노 수준도 아니고 또 무한 반복되는 섹스의 나열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정말로 내가 그 타자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또 이렇게 관점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눈이라는 것이. 그래서 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관점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어, 좀 그 소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로티즘이라는 작품이 195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원 제목은 Death and Sensuality입니다. 이 밥다이유는 종교는 에로티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발제의 제목을 성스러운 것은 성스러움으로부터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 있는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로티즘에서의 쾌락의 체험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종교적 제사 행위. 솔직히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것의 그 시발점은 옛 그 원시 종교의 그 제의였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을 산채로 바치고 뭐 그 피를 마신다든가 또 나중에는 이제 결국 모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피를 같이 찍어서 바르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폭력에 동참해서 어떤 그 엑스타시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들은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화됐다. 이런 거. 그래서 폭력과 죽음, 그것들과 이어진 쾌락과 환희라는 이 종교 우리의 속성이 바로 에로티즘의 그 근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기시 되어 왔던 어떤 것의 위반이 없이는 결국 그 세크레드, 신성에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종교사라든가 그런 그 역사를 보면 뭐 그리스라든가 그 전 시대
그 신전에서 지키던 그 여사제들, 결국 그 신전 창기였지 않습니까? 또 그런 그 종교제의의 가장 그 바알 신앙이라든지 가장 그 정점은 그 신전에서 근무하는 그 사제들이 그 바알과 그 아세라 그 섹스하는 장면, 그것을 연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뿌려질 그 뭐 생명수가 이제 비가 돼서 내리는 풍요를 기울이는 뭐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와 에로티즘은 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 근데 그 동물을 깨버린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 그래서 그 바다이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경계선을 그어서 교회가 신성하다고 판단하는 것만을 신성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 외의 것은 악으로 간주했다. 기독교는 세계를 그렇게 분리시켜 버렸다. 근데 이제 그또 에로티즘은 죽음까지 인정하는 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을 통해 자신을 확장한다라고. 이게 이제 여성들이 암컷이 생명을 탄생시킬 때 결국 그것은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에로티즘과 연결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또 확장되고 연장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육체의 합의를 통해서 죽음이 발생하고 동시에 또 극복되는 것을 어, 그래서 에로티즘은 번식을 넘어서는 생명과 죽음 사이의 어떤 목적에 도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로티즘은 절정에서 느끼게 되는 오르가즘. 이것은 곧 객체성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고요. 결국 그래서 이걸 작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많은 적지 않는 그 심리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오르가즘의 그 어떤 감각, 이것은 곧 그 절정은 죽기 전에 느끼는 그 순간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제 인간은 항상 그러니까 역사를 거쳐온 인간이겠죠. 정결과 부정, 도덕과 부도덕, 좌와 우 같은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의 극단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것들을 세팅을 해 둡니다. 근데 이 바다이유에 의하면 결국 이것들은 같은 지평,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면 이 구분이라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현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이미 전에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 현상이나 경험에 대한 선이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성적 욕망의 에로티즘은 사실 그래서 성스러움에서 홀리한 것에서 이제 나왔다는 좀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다이유의 사상이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딱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몸의 철학, 그다음에 낮은 유물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바다이유의 그 사상은 철저하게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짐승이었다. 이게 이제 그 눈 이야기의 첫 번째 그 구절입니다. 아주 강하죠. 우리는 태초부터 짐승이었다. 결국 이것을 인정해야만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 금기, 위반, 죽음과 에로티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건 결국 이제 니체에게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요 다음에 그 써놓은 이야기는 예로 TV의 그 주인장 되시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어, 내려는 결론인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은 이제
이 질문을, 이 명제를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로 뒤집어서 질문을 이제 해와야 된다는 것이죠. 니체는 위- 인간이 결국은 위버맨시를 지향해야 되고 그 초인에 이르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위버맨시가 돼야 될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냥 태초에 그 짐승으로 머무르면 안 될까? 여기서부터 이미 거리두기가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 예도 TV 그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짐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론적 기반을 놓친 자로서 초인의 지평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타자의 위반을 향한 너 이거 잘못됐어 하고 손가락을 가리킬 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인간이 아니냐? 너는 눈이 없냐? 너는 매일 뭘 보고 있냐? 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보고 있냐? 그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 눈깔을 빼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것. 위반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성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낮은 유물론입니다. 이제 굳이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결국 그게 몸의 철학이나 낮은 유물론은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념으로 뭐 승화돼 버린 그 물질의 개념. 그러니까 그 포이에르바흐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막스는 그걸 생산 관계로 봤지만 막스가 포이에르바흐를 비판하면서 했던 것의 그 대표적인 게 결국은 물질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관념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이것을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철저하게 낮은 차원, 저급한 차원, 흔히 말하는 배설물의 차원까지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제 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배설을 연구하는 그런 표현, 분변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라든가 개념, 사유, 형태 등 이런 그 존재론적 과목이라고 그 에로티즘에서 그 표현을 했어요. 바따이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본연적, 본래적 위상으로부터 전락시키고 그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난폭한 어떤 에너지의 작용,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어떤 형태나 개념적 질서로부터도 그 어떤 일탈하는 그 어둠의 영역을 낮은 물질과 신성한 성스러움이 만나는 궁극적인 그 지점이라고 바따이유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노동윤리의 강화 또는 그 살인적 경쟁, 끊임없는 전쟁을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폭력과 파괴의 충동이 야만과 죽음의 야만과 죽음을 향해 돌진할 때 그 흐름을 끊을 유일한 원리, 이것은 아마 그런 본질적인 충동이 아닐까. 그래서 노동만 강조되고 그 에로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결국은 포르노인데 이걸 에로스로 둔갑해서 음, 도처에서 그 팔리고는 이 무서운 그 죽음의 시대에 이 에로티즘을 새롭게 사유하고 전유해야 되는 이유가 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로티즘이라는 게 결국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